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진영이 우크라 평화에 대해서 28개 항목의 제안을 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안 내용이라는 게 제가 전번에도 다뤘지만 좀 황당하죠. 완전히 우크라의 그 뒤통수를 때린 그런 제안인데, 이걸 둘러싸고 지금 트럼프 진영 내부의 권력 투쟁 혹은 노선 투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또 유럽은 발끈하게 튀었고 발끈하면서 반발을 했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일 날 이제 그 미국 시간 트럼프의 28개 항목 제안이 있었고, 그때 이제 27일까지, 목요일까지 땡스기빙 전에 우크라가 여기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최후 통첩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막상 트럼프는 이게 최종안이 아니다. 아니, 최종안이 아닌데 어떻게 최후 통첩을 하냐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유럽은 여기에 반발을 해서 24일 수정 제안이 왔습니다. 이 유럽의 수정 제안의 차이점을 보면 미국 제안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미국 제안에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항상 나토 가입을 비토를 놓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삭제해 버렸습니다. 나토 가입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 제안에는 우크라 병력을 제한하겠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면책이라는 독소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영토 할양을 삭제하고 대신에 현 상태에서 휴전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러시아 재차 침공 때 미국 자동 개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발 못 빼게 만드는 항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제안을 보고 있으면 애초 미국 제안이 얼마나 허당이었는지가, 얼마나 푸틴의 입맛에 맞는 푸틴스러운 제안이었는지 그냥 느낌이 오죠. 유럽의 반응은 트럼프 제안을 만든 위트코프는 미친놈이다,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정신과 의사 만나러 가야 된다, 미친놈이라는 소리죠. 스티븐 위트코프는 공식 직함은 중동 문제 특별대표입니다. 비공식 직함은 푸틴 담당 특별대표입니다.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이고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랑 비즈니스상으로 많이 엮인 사람이죠. 러시아계 유태인 집안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석방을 주도했고, 이때 트럼프의 사위인 쿠시노하고 밀접하게 같이 뛰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지난 10월에 하면서 하마스의 최종 패배가 사실상 확정된 건데, 그 전에 이미 하마스가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우크라 제안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우크라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 프로토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을 만나러 갔을 때, 지난 봄인가 푸틴 만나러 갔을 때 저거를 대동을 안 했어요. 그 통역을 러시아가 제공한 통역을 썼어요. 물론 러시아 말을 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집안이 러시아계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외교 프로토콜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미국은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난 상태입니다. 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 중입니다. 유럽 및 우크라 측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을 루비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는 목요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이거 사실상 없었습니다. 루비오가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시한이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시한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고, 루머에 의하면 우크라 전쟁 종식 평화안을 둘러싸고 트럼프 진영 안에서 노선 투쟁,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계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체질, 또 이런 것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냐면, 제 예측입니다. 비둘기 흉내를 내는 매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우크라 지원이 사실상 이게 우크라 지원의 핵심이잖아요. 뭐 유럽도 물론 엄청나게 지원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해 주냐, 무산을 어떻게 펼쳐 주냐, 또 미국이 어떻게 무기를 공급해 주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 미국은 어떤 시기든 간에 우크라이나랑 깊게 엮인단 말이죠. 이미 그런 종류의 합의도 받고 무슨 히토류 개발 뭐 이런 자원 개발에 대한 합의도 받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깊게 엮이는 것에 대한 면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선호하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요, 이게.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드캅 굿캅이 나오는 거죠.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악질 경찰, 독한 경찰, 순한 경찰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은 러시아 푸틴을 아작내려는 독한 경찰, 배드캅이고, 미국은 러시아 푸틴과 잘 지내고 싶은 순한 경찰, 굿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뭐 비둘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미국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가장 큰 플레이어다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하나는 안전보장, 특히 유사시 자동 개입이라는 안전보장. 이걸 미국이 한다면은 그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죠. 두 번째는 무기 공급. 여기는 정보 제공에 포함이 됩니다. 적의 타겟을 찍어주는 거. 적의 동향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비둘기인데 매죠. 비둘기로 포장된, 비둘기로 위장된 매. 뭐 이게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미국은 항상 이렇게 두 길보기, 세 길보기, 네 길보기, 여러 길보기를 합니다. 어느 한 노선만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한 진영 안에도 여러 노선이 존재하고 그 노선들이 갈등을 하죠. 그러면 당사자가 굳센 의지와 뜨거운 헌신으로 버티면 미국의 힘이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슈는 과연 유럽과 우크라이나에게 의지와 헌신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내부적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두 가지 위기입니다. 하나는 부패랑 관계된 스캔들이어서 굉장히 심합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빨대 꽂고 돈을 빠른 게 젤렌스키 정부의 몇 명 요직의 인사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징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다 튀었어요. 그러나 뭐 아직은 잘 버티고 있죠. 또 유럽은 마찬가지죠. 유럽은 뭐 전부 의원내각제 이래가지고 이원집 정부제. 항상 유권자들 동향에 대해서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자체가 말로는 뭐 뭘 못해. 근데 화끈한 의사결정이 계속 느려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유럽의 입장에서 봐서나 우크라이나 입장에 봐서나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상당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의지와 헌신이 상당 수준까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노선 투쟁도 하고 권력 투쟁도 하지만 또 이상한 제안도 했지만 결국은 헤매다가 대충 맞는 길로 갈 거다. 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처칠도 그걸 인용을 했고 옛날부터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뻘짓, 개발질을 다 한 다음에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한다. 미국은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한다. 그런데 모든 뻘짓을 다 해본 다음에 그렇다. 뭐 미국은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한다. When every other alternative is tried인가 뭐 그래요. Has been tried인가. 그러니까 모든 다른 대안, 모든 다른 뻘짓을 다 해본 다음에야 그리고 올바른 길을 택한다 이거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갈 거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진영 안에서도 좌충우돌 하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미 민주당 진영이 미국의 민주당 진영이 이미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이 트럼프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민주당으로 아예 번지지도 않아. 민주당이랑 넉넉히 가만히 있는 거야. 노선 투쟁이 트럼프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트코프 같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고립주의자죠. 뭐 우크라이나 날아가도 좋아. 뭐 그냥 막 일 저지르는 그런 자와 또
루비오 같이 좀 노련한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글로벌 군사지정학에 대해서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노선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미국의 체질이 이렇다면 항상 두 길 보기, 세 길 보기, 네 길 보기, 여러 길 보기를 하는, 그리고 항상 개발지를 여러 번 해본 다음에야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게 미국이다. 뭐 트럼프도 별 수 없다. 트럼프 진영도 그렇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 미국으로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우리 자유공화 진영은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유배된 존재들이에요. 대한민국은 두 진영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입니다. 신흥 제도권입니다. 리짜이밍 더불당.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 제도권이죠. 조중동 국힘인데 도대체 이 자들한테 생각이나 개념이나 제대로 된 언어가 있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 간첩스러운 신흥 제도권 애들을 약점 잡고 으르고 달래가지고 끌고 나갈까? 아니면은 생각 개념 언어조차 없는 전통적 제도권을 의존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참 깝깝한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뛰어난 지도자들이 헤쳐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이래요. 예. 우남 이승만, 남노당 빨갱이들하고 악질 조선동화하고 조선동화 그 다음에 모든 한민당이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수 악질스러운 한민당 이런 기득권하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왔다고요. 조선과 동아일보가 저기 우남 이승만 공격한 거는요. 윤석열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보다 한 100배쯤 더 지독합니다.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똑같죠.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은 4.19를 주도했던 그런 세력, 좌익 세력들이죠. 좌익 세력, 또 좌파에 깊게 물든 청년 세력, 지식인 세력, 남도당 잔존 세력, 이게 4.19를 주도했던 세력이거든요. 거기하고 멍사 모르고 날뛰는 조선동화, 그 당시에 장면민주당, 뭐 이쪽하고 이 둘 사이를 둘을 다 부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확립을 했죠.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은 이 어떤 그 덩치, 뿌리로 보면 항상 둘뿐이에요. 근데 그걸 둘을 다 부정하고 둘을 다 깔아뭉개는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깝깝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제도권 자체를 분열시켜야 돼요. 일부는 뭐 조중동스럽게 계속 남고 일부는 좀 정신 좀 차리는 언론인 또 정신 차린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고 그래서 이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근데 뭐 어쨌거나 한국을 버릴 수 없는,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중국과의 결국 게임인데 이제. 지금 중국과 게임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빨리 어떻게든 좀 달래서 주저앉히고 싶어 나머지 저런 개발들까지 나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중국과 게임을 뛰겠다 하면은 대한민국을 빠뜨릴 수가 없죠. 제조업, 제조업이나 경제 측면으로 봐서도 한류라는 측면으로 봐서도 군사 지리의 측면으로 봐서도 대한민국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치 혁신이 없으면은 정말 느물거리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삼류 국가가 된 거예요. 리짜이밍의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낙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짜이밍이나 더불당 이런 애들이 운동권 출신들 왜 득세했나를 가만히 보면요. 미국과 유럽의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시대,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이 된 해체주의,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다 뭉개버리고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다 상대주의지. 아니
저기 뭐야 그 김일성주의도 그것도 기독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비슷해 교리가 뭐 이런 것들 해체주의죠. 이것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또 그것의 동전의 앞뒷면인 해체주의. 이걸 이제 트럼프는 PC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비부비 뜨뜻하게 잘 지내는 거 외에는 일체의 도덕적 판단하지 마라. 너 가치 판단하고 너 뭐 도덕적 판단하고 너 정치적 판단을 해서 나를 세우면 너 인마 모난 놈이야. 인마 모난 놈이 정 맞는 거야. 인마 그게 PC예요. 모난 놈이 정 맞는다. 모난 놈 되지 말자. 그러면 모두 다 샷다 마우스하고 모난 놈 되지 말자. 눈알만 돌리는 게 양순하게 살자. 그러면 마이크 잡은 놈의 세상이 되죠. 모든 사회의 기본 룰이 국룰이 모난 놈 되지 말자, 튀지 말자, 양순한 놈 되자면 그 다음에 마이크 잡은 놈 세상 되는 거예요. 언어를 장악한 놈 세상, 역사 해석을 장악한 놈의 세상이 돼요. 그게 쟤들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애들이 30년 동안 풀어온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시도를 한 건 이미 한 6, 70년 되는 거고요. 이미 100년도 넘는 세월이고 그 흐름, 그러한 글로벌한 흐름이 지금 리짜이밍과 더불당의 그 득세의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시대와 시간은 우리 편인 게 확실해. 근데 이 지금 깝깝한 상황을 어떻게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도 머리가 부족합니다. 식견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합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